안녕하십니까. 바이오스펙트럼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박덕훈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23년 말에 개정이 된 화장품 표시 광고 관리 지침 변경 내용에 대해 원료사 입장에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침 변경 주 내용이 추출물을 표기할 때 추출된 물질, 추출된 성분과 추출물을 희석하거나 추출할 때 사용한 용매를 분리해서 표기해라,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출물에 대해서도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농 추출물들도 이번 표기법에 해당이 되는지 짤막하게 살펴보고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당한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본 지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경된 관리 지침은 시행 시기가 즉시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지금 23년 말부터 시행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변경 지침에 따라서 이제 추출물 함량이 달라지게 되면 포장재에 표기되는 전성분의 순서가 바뀐다든지 몇 가지 이상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포장재에 대한 거는 1년간 유예를 두었습니다. 관리 지침 변경 내용에 화장품에 사용되는 추출물의 함량 표기 시 추출된 물질의 함량을 표기해야 한다. 그리고 예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원료 조성비는 정제수 80%, 녹차 추출물 10%, 기타 10% 이렇게 이제 이루어졌다고 보면 A 원료를 어떤 완제품사에서 구입을 해서 이제 완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이 만들어진 완제품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이제 스킨 로션이 되겠죠. 그 완제품에 정제수 A 원료가 20%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B 원료, 그 다음에 나머지 다 화장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뭐 첨가제나 향료 등이 들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 완제품 조성비를 A 원료를 20% 넣기 때문에 A 원료 20% 이렇게 써도 잘못된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번 관리 지침 변경에서는 추출된 물질의 함량을 표기해야 하기 때문에 A 원료 조성비에서 녹차 추출물이 10% 추출된 물질의 함량이라고 보면 최종적으로 A 원료 10%를 썼다고 했을 때 실제 녹차 추출물은 10%이기 때문에 완제품 조성비에는 녹차 추출물이 2%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100% 녹차 추출물로 팔리고 있는 A 원료의 실조성비는 정제수, 녹차 추출물, C 보존제, D 첨가제 등으로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중 실제 녹차로부터 얻어진 추출된 물질은 이제 1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추출할 때 사용하거나 녹차 추출물 파우더를 희석할 때 사용된 희석 용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퍼센트 녹차 추출물을 완제품에 20% 썼다고 해서 기존에는 20% 표기가 가능했지만 이번에는 용매와 추출된 성분이 쪼개지면서 녹차 추출물은 2%로 표기를 해야 되고 C 보존제는 2%로 늘어나게 되고 D 보존제도 1%에서 2%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물도 80%에서 16%가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최종 개정 후 조성비는 정제수 달라지게 되고 녹차 추출물 함량 달라지게 되고 C 보존제, D 보존제 함량이 달라져서 기존에는 녹차 추출물이 정제수 다음에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녹차 추출물이 이 보존제 다음으로 이제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뒤바뀌게 되는 거죠. 개정된 포장재를 개정 후로 바꿔야 되는데 올 연말까지 이 포장재를 바꿔야 되고 지금 만들어지는 제품들은 개정 후 방식으로 이제 표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화장품의 완제품을 기준으로 희석 용매 등의 함량을 제외한 추출된 물질의 함량을 명확히 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 희석 용매는 뭐고 추출 용매는 뭐고 완제품에서 표기는 어떻게 하고 이거를 예제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천연 추출물, 우리가 말하는 추출물은 대부분 천연 추출물인데 추출물은 일반적으로 식물, 미생물, 동물, 광물 등 어떤 적절한 용매를 쓰거나 어떤 기술을 써서 특정 물질을 끄집어내든지 아니면 그 물질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용매에 녹아나오는 물질을 이제 모은 거를 추출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보시면 인삼에서 얻어진 이제 인삼 농축액, 추출 원액이죠. 그 다음에 이 추출 파우더, 그 다음에 추출 파우더를 캡슐에서 이제 만들어진 이제 건강 보조식품,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추출물을 이용한 산업의 예가 되겠습니다. 추출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착즙, 단순하게 이제 오렌지 주스를 생각하면 되죠. 오렌지 주스를 빡 짜면은 이제 추출 잔사하고 오렌지 주스가 나오는 거죠. 여과 추출은 커피를 생각하시면 돼요. 커피 그 필터에다가 커피 가루 넣고 위에서 뜨거운 물을 살살 부어주면 물이 내려가면서 추출되면서 여과가 동시에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열수 추출, 용매 추출,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쉽게 말해서 집에서 그냥 냄비에 국 끓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역 넣고 국 끓이면 미역국 되잖아요. 그 필터 하면 나중에 미역하고 이제 미역 국물만 나오는 거죠. 그리고 국물이 이제 추출액이 되는 거고 잔사가 이제 미역국을 끓이고 난 미역이 되겠습니다. 용매는 물 대신에 에탄올, 부틸렌글라이콜, 아세톤, 핵산 용매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용매들을 이제 사용해서 추출을 하면 특정 성분을 좀 더 많이 뽑아낼 수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마이크로웨이브, 집에 있는 전자레인지 생각하시면 돼요. 전자레인지에다가 특수하게 설치를 해서 어떤
식물을 넣고 그다음에 용매를 넣고 이제 마이크로웨이브 파를 때리는 거죠. 전자파를 때리면 추출이 되는 거죠. 이제 초음파 안경집 가면 안경 놓으면 이제 찍 하고 이제 나오잖아요. 초음파 추출 같은 경우는 상온에서도 추출이 가능하고 단점은 시끄럽다. 추출 방법 중에 가장 비용이 비싼 초임계 추출법. 기체와 액체의 중간 정도 되는 임계점을 넘어선 어떤 물질을 가지고 추출을 하는 건데 환경 친화적이고 용매를 쓴다 해도 굉장히 적은 양을 써도 되고 장치 비용이 엄청 비싸고 운영비도 이제 비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효소 추출법은 어떤 천연물을 가지고 이제 분해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당을 붙인다든지 당을 뗀다든지 고분자를 저분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쪽에서는 프로테인 같은 게 고분자거든요. 이제 피부에 안 들어가는데 얘를 이제 아미노산 수준으로 자르게 되면 이제 피부로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가 되거든요. 한 500 이하로 되니까 특정 단백질 분해 효소라든지 당 분해 효소, 카이틴 분해 효소 이런 고분자들을 주로 하는데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오일을 만드는 추출 방법에는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제일 많이 알려진 게 증기 추출. 에센셜 오일의 한 80% 이상은 이제 증기 추출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옷을 모아놓고 증기를 쐬서 이 증기가 나오면 얘를 찬물, 컨덴서를 통하면서 응축이 되면 응축수가 나오거든요. 이 응축수 제일 윗부분에 오일이 소량 증기가 옷을 통과할 때 얻어진 오일들이 있어요. 그 오일을 모으면 아로마 오일이고요. 밑에 하이드로솔, 플로라 워터, 플라워 워터 해서 추출수. 그다음에 압착 추출법에서 오렌지 같은 걸 확 갈아서 삼상 원심 분리를 하면 오일, 주스, 잔사 해가지고 이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일을 이제 얻는 데 있고요. 그 다음에 오일로 오일을 추출하는 거예요. 얻고자 하는 식물을 집어넣어서 담가두는 거죠. 그러면 그 식물에 있는 성분들 중에 오일만 오일에 녹아 나오는 거거든요. 물에 녹는 성분은 그대로 있고 오일만 이제 녹아 나오는 거죠.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과를 하면 얻어지는 오일이 인퓨즈드 오일이라 해서 서양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추출 방법이 있는데 모든 추출은 추출액과 잔사 이 2개로 얻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열수 추출이 예인데 어떤 특정 용기에 추출하고자 하는 추출 원물을 넣고 추출 용매 물이 될 수도 있고 에탄올이 될 수도 있고 물 에탄올 복합체도 될 수 있고 이제 끓어넘치지 못하도록 여기서 증기가 올라오다가 냉각수 관이 있어요. 이 관에 들어가면 다시 응축이 돼서 다시 떨어지거든요. 용매가 이제 발돼서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하면서 이 안에서 끓이는 거죠. 굉장히 장시간 끓일 수 있습니다. 보통 한 2시간, 3시간 추출하는데 가장 전통적인 추출 방법이고요. 또 추출이 끝나면 분리를 해서 이 추출 원물 잔사라고 그러거든요. 추출 용매가 이제는 추출액이 되죠. 왜냐하면 추출 원물에서 일부 성분이 녹아 나왔기 때문에. 열수 추출하는 거는 노란색이 추출 잔사가 되겠고요. 파란색이 이제 액이 되는데 여과액이 추출액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얻어진 여과액을 농축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가열을 해서 이제 용매를 날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볼륨이 뭐 1kg에서 10kg까지 이제 농축이 되는 겁니다. 10분의 1로 10배 농축이 되는 거니까 안에 있는 그 추출물의 함량이 이제 10배 진해지는 거죠. 그래서 농축이 되고요. 이 농축된 농축액을 또 최종 파우더까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농축된 농축액을 건조를 시키는 거죠. 건조시키는 방법이 농축액의 성질에 따라서 뭐 스프레이 드라이어를 할 건지 열풍 건조를 할 건지 아니면 프리지 드라이어 할 건지 결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파우더를 얻어내겠습니다. 그래서 추출물의 성상은 주스, 추출여액, 통상은 추출액이라고 부르면 오일, 추출여액을 농축하고 건조한 파우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두 100% 추출된 성분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추출액인 경우는 100% 추출된 성분이 아니죠. 왜냐하면 추출된 성분이 추출 용매와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100%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추출된 요 추출여액은 추출 용매와 추출된 성분으로 이루어진 100% 추출된 성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원료 완제품 만든다고 했을 때 주스는 100% 추출 성분으로 그냥 주스를 뭐 10% 썼다면 10%, 뭐 20% 쓰면 20%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면 되고요. 오일은 100% 추출된 성분이니까 이 추출된 반제품을 그대로 패킹해서 올리브 오일 100% 이렇게 팔아도 되죠. 파우더 같은 경우는 파우더로 직접 팔기도 하고요. 그럼 100% 추출물이죠. 액상에 녹여서 희석해서 화장품 회사에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적정 용매에다 녹여서 방부 처리도 하고 여러 가지 희석제들이 들어가죠. 그래서 희석을 해서 파우더가 최종 2% 사용된 녹차 추출물입니다. 규격서와 같이 납품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우더 형태는 파우더로 공급이 될 수도 있고 액상으로 녹여서 희석해서 이제 공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액상 추출여액 같은 경우는 추출여액을 파우더까지 안 가고 희석을 안 하고 100% 추출여액 자체를 팔기도 하고 파우더를 희석하듯이 액상 희석을 하는 거죠. 액상을 어떤 특정 용매나 특정 조건에 희석을 하여 원료화해서 파는데 문제는 액상 추출여액은 추출용매가 추출된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 화장품 원료사들이 이 추출여액을 100%
100% 파우더와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추출된 성분과 추출 용매가 있어서 실제 희석을 하게 되면 추출된 성분과 추출 용매를 쪼개야 되는데 안 쪼개고 100% 다른 추출된 성분처럼 이 추출 여액도 100% 추출물로 이제 생각을 하고 희석을 해서 이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문제들이 광고 지침이나 아니면 소비자 알권리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A사의 녹차 추출물을 한번 살펴보면 1kg의 건조 녹차를 100kg의 부틸렌글라이콜에 3일간 냉침하여 추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과하여 100kg의 액상 추출물을 얻었습니다. 액상 내 고용분 함량을 체크를 했어요. 추출된 성분을 체크를 했더니 0.5%가 요 건조 녹차에서부터 이제 녹아져 나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얻어진 100kg은 99.5%의 용매와 0.5%의 추출된 녹차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녹차 추출 여액은 실제로 99.5%의 용매니까 부틸렌글라이콜이죠. 그 다음에 0.5%의 추출된 녹차 성분이죠. 이렇게 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업체들은 그 관리 지침 이런 나라에서는 이제 시행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녹차 추출 여액을 100% 녹차 추출물이다 이렇게 해서 파는 거죠. 그래서 A로 규격을 설정하고 우리는 녹차 추출물 100%고 인키네임은 100% 카멜리아 시넨시스 익스트랙트 녹차 추출물 100%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팔기도 하고 또는 이제 어떤 진한이 좀 희석을 해주세요 하면 녹차 추출 여액을 20% 사용해서 카멜리아 시넨시스 익스트랙트 20%를 넣고 헥산디올 2.5%를 넣고 나머지는 물로 채워서 희석을 한 비란 제품을 만들어서 또 팔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는 녹차 추출 여액이 100% 사용됐고 여기는 녹차 추출 여액이 20% 사용됐습니다. 근데 실제로 20% 카멜리아 시넨시스 익스트랙트 녹차 추출물을 추출 용매하고 추출된 성분으로 쪼개면 카멜리아 시넨시스 익스트랙트는 실제로 그 고형분함이 0.5%이기 때문에 20% 사용하면 0.1%가 이제 원료 내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카멜리아 시넨시스 익스트랙트 내에 추출 용매를 이제 쪼개면 부틸렌글라이콜이 이제 19.9%가 이제 생기는 거죠. 헥산디올하고 워터는 그대로 이제 확실하게 추출된 물질 카멜리아 시넨시스 익스트랙트가 0.1% 들어있고 희석 용매 부틸렌글라이콜 그 다음에 뭐 나머지 것들 이렇게 해서 표기됩니다. 근데 기존에는 이제 A 제품이나 B 제품만 이제 시장에서 거의 팔렸고 그래서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이제 C타입으로 원료 표기도 이제 바뀌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A사 원료 사용 시 이제 완제품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걸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료 규격이 녹차 추출물 A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원료 조성은 녹차 추출물이 0.1%에 부틸렌글라이콜 19.9%, 헥산디올 2%, 정제수 78%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 업체가 A 원료를 녹차 추출물 100%라 공급했기 때문에 개정 전에는 A 원료 20%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성분 상에서도 물 다음에 녹차 추출물, 그 다음에 뭐 비원료, 그 다음 이제 순차적으로 농도별로 이제 적히게 되는데 개정 후에는 녹차 추출물 원료사에서 100%라고 줬기 때문에 아무것도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A 원료를 공급하는 공급사에서는 우리 녹차 추출물은 희석용매 난 쓴 적도 없고 그냥 100%다 이렇게 우겨버리면 개정 후에도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제품은 중국이나 이런 데 수출했다가 NMP에 체크를 했더니 갑자기 부틸렌글라이콜이 이 제품에 뭐 10몇 프로 쉽게 이제 밝혀지면 이걸 해명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처분이나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죠. 그래서 NMPA는 여전히 부적합한 제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개정 지침이 소비자의 알 권리 안전 보장을 가장 큰 염두에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런 성분들이 들어있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부틸렌글라이콜도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근데 이걸 알 수 없기 때문에 개정을 하고 식약처에서 소비자 알 권리하고 소비자 안전을 보호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개정을 하면 중국으로 수출이 가능한 조성비 상태가 되고요. 이번 개정 지침에도 아주 부합해서 소비자들이 보다 정확한 그 전성분과 함량을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안전과 알 권리에 보다 부합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 두 번째는 녹차 추출 여액을 20%로 희석을 했고 헥산디올의 정제수 이렇게 했는데 실제 이 녹차 추출물은 부틸렌글라이콜이 포함된 추출된 성분과 추출 용매가 포함된 20%죠. 어쨌든 A 원료를 20%를 썼어요. 기존에 개정 후에는 이제 쪼개지는 거죠. 녹차 추출물은 뭐 4% 돼 있고 나머지 물이 올라가고 헥산디올이 새로 생겨납니다. 근데 이 원료도 실제 원료 조성비는 C와 같다 치면 이것도 똑같이 부틸렌글라이콜이 생기고 나머지 이제 함량들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이 녹차 추출물에 숨겨진 희석된 추출 용매들이 들어있으면 결국은 나중에 요 개정 후에 이 제품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분석을 해서 부틸린 글라이콜이 검색이 되면 원료들을 이제 따져봐야죠. A 원료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원료사로 결국은 이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은 원료사를 배제하고 완제품사에서 단순하게 개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서류만 맞춰서 되는 게 아니고 실제 원료 규격부터 원료사에서 정밀하게 손을 봐서 완제사로 넘겨줘야 됩니다. 그럼 완제사는 정확한 조성미를 갖고 개정을 해야 한 번만 개정해서 모든 일이 끝납니다. 원료사로부터 정확한 실원료 조성을 받고 개정을 한 번만 개정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장기적으로는 시간도 세이브하는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료사 입장에서는 또 반드시 원료도 관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원료는 제품사들이 관리하도록 돼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원료도 직접 관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번 기회에 앞으로 이제 미국을 진출하고 유럽을 진출한다 그러면 미리 준비한다는 의미에서 힘들지만 고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못 바꾸면 계속 이거 갖고 몇 년 동안 앞으로 계속 시달릴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번에 힘들지만 고객도 설득하고 위에 브랜드사는 경영진도 설득해서 가능하면 다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정 전후에 오일 추출물이나 오일에 대한 표기법은 추출물의 엑스트랙트 외에 빠져 있더라고요. 오일 같은 경우도 녹차 CO일이 아니고 녹차 잎에서 이제 오일을 만든다 그러면 건조된 녹차 잎을 1kg을 가지고 100kg을 해바라기 씨 오일에 담갔어요. 냉침을 해서 추출을 해서 여과하면 100kg의 이제 해바라기 씨 오일 플러스 녹차에서 얻어진 녹차 오일 성분이 이제 추출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일 추출된 여과 오일을 이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최종 오일 내에는 대부분 해바라기 씨 오일이 99.5%고 녹차에서 온 오일성 추출물 함량이 0.5% 이거지. 그러면 기존에는 이 오일을 원료업체들이 완제품사에 100% 녹차 오일입니다. 이렇게 이제 납품을 하는 거죠. 또는 얘를 이제 희석해서 녹차 오일 20%에 트리그라세라이드 해서 이 중성 지질에다가 희석을 해요. 이런 타입으로 100%로 납품도 하고 희석을 해서 납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요 서류를 갖고 개정 전에는 이제 오일 표시를 했는데 100%로 20%로 하더라도 실제로는 이내에 19.9%의 해바라기 오일과 카멜리아 시넨시스 오일 이렇게 두 개로 쪼개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완제품에 해바라기 씨 오일이 진짜 두둥하고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함량도 되게 높게 저 앞쪽으로 전선물에서 앞쪽으로 딱 적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요번에 오일에 대한 거는 얘기가 없더라고요. 인퓨즈드 오일을 어떻게 표기할 건가에 대한 거는 이번 추출물 표기법에 빠져서 장기적으로는 얘도 이제 나눠줘야 된다는 게 저희 입장인데 실제로 유럽에서는 오랫동안 인퓨즈드 오일이 굉장히 발전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쪼개 쓰는 거는 이제 오래된 만행인데 우리나라는 오일 제품들이 많지 않고 오일을 프로덕션하는 회사들도 많지 않기 때문에 안 갖다 빼고 여과하면 100%입니다 해서 대부분 파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나중에 개정이 되면 뭐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카멜리아 시넨시스에서 얻어지는데 익스트랙트가 꼭 물에 녹거나 알코올에 녹거나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녹차 잎을 오일에 담가서 녹차에 있는 오일 성분만 빼내겠다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거죠. 근데 나는 이거를 오일로 안 보고 그냥 엑스트랙트로 보겠다. 그래서 인기 네임도 카멜리아 시넨시스 오일을 안 쓰고 카멜리아 시넨시스 익스트랙트로 쓰겠다. 이 경우도 이상은 오일인데 판매하는 원료사에서 100% 녹차 추출물입니다. 이렇게 팔 수가 있고 얘를 희석해서 하는데 희석은 당연히 오일 성분이기 때문에 오일릭한 컴파운드에 녹여야겠죠. 그 중성지질에 5%, 10%, 20% 이런 녹일 수가 있습니다. 20% 같은 경우 실제 녹인 거를 브렉다운 하면 선플라워 시드 오일이 19.9%가 되고 0.1%가 카멜리아 시넨신스 오일릭 추출물이죠. 카멜리아 시넨신스 엑스트랙트로 있는데 실제로는 카멜리아 시넨신스에서 하이드로포빅한 오일릭 포션만 추출해낸 것으로 보면 됩니다. 이거는 엑스트랙트로 사용하기 때문에 오일상으로 추출이 되고 오일이라 하더라도 이번 규정에 맞춰서 표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위에 거는 이게 오일이기 때문에 엑스트랙트는 아니죠. 실제로는 엑스트랙션 해서 얻어진 오일임에도 불구하고 오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번 관리 지침에 해당은 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인퓨즈드 오일 폼도 브렉다운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쪼개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기농 추출물도 이번 관리 지침 변경에 해당이 되는지 유기농 추출물은 일반 추출물과는 다르게 코스모스 스탠다드라는 국제 규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시작해서 일부 유기농 추출물에 대한 규정들이 있죠. 각국별로 이제 규정들이 있고 유기농 원료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관리된 원료들을 인증을 해서 리스트업을 하고 이 원료들을 사서
제품을 만들면 유기농 화장품이라고 인증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인증 시스템을 만든 게 코스모스 스탠다드입니다. 유럽이 아무래도 화장품의 시작이고 유기농 화장품도 시작했기 때문에 거의 지금은 국제 표준으로 이제 자리 잡고 있고요. 코스모스 스탠다드에는 중류법으로 얻어진 거, 화학적 공정, 물리적 공정, 원물을 어떻게 처리해라, 최종적으로 유기농산물을 얼마를 썼을 때, 최종 제품이 얼마를 만들었을 때 유기농 함량은 몇 %인지 이런 거를 전부 수식으로 계산하도록 예제를 둬서 다 나와 있습니다. 유기농 화장품의 가장 큰 목적은 유기농 화장품을 활성화함으로써 유기농 농산물의 재배를 촉진시키는 데 있습니다. 유기농 재배를 많이 하게 되면 농약과 비료를 전혀 안 쓰게 되고 결국은 농부에게도 이로울 뿐더러 토양에도 이롭고 환경 오염도 덜하고 전 지구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유기농 원자재를 굉장히 많이 구입해서 쓰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농 화장품은 이번 규정에는 이제 호환되지도 않을 뿐더러 이번 규정으로 맞추면 유기농 화장품 법에는 또 안 맞습니다. 그래서 법 간의 충돌이 되기 때문에 유기농 추출물은 이번 규정에서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서 유기농 추출물 같은 경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발표를 했는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모든 액상 추출물은 개정 후 이번 관리지침 개정 후 방식에 따라 추출된 성분 함량과 용매를 분리하여 표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료사들이 정확하게 분리 표기된 원료 포뮬라 그 조성비를 완제사로 줘야 완제사들 또한 정확하게 고쳐서 내중에 어떤 리스크나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관리지침은 즉시 시행이기 때문에 이미 23년 말에 시행이 됐고요. 포장재는 순서들이 바뀌거나 뭐 내용물이 바뀔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24년 11월 23일까지 1년 정도 유예기간인데 포장재 하나 갈아치는 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유기농 추출물은 이번 법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번 관리지침을 개정한 이유는 소비자의 안전보장과 알 권리를 위한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의 실제 목적에 부합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번 조치를 따르게 되면 중국 NMPA와 호환될 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으로 수출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이게 호환이 되는 시스템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침 변경에 따라 조성비 변경 및 관련 서류 변경, 제품 업그레이드 등이 필요한데 이번에 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모든 나라들이 안전성과 이 원료 쪽까지 관리하는 부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거를 고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K-뷰티 제품이 중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어디든지 고쳐진 시스템으로 다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고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